할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응급실 복도에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2세 재벌 회장 박순자. 그녀는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꽉 쥐어진 낡은 팔찌 하나. 40년 전 잃어버린 손녀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팔찌 하나가 밝혀낼 40년간의 비밀. 그리고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사라진 아이. 1984년 여름. 부산 자갈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사세요. 전어 한 마리에 1,000원. 이 광어 좀 보세요.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 상인들의 외침이 시장 전체를 뒤덮었죠. 8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생선 비린내와 바다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날 박순자는 5살짜리 손녀 지은이와 함께 시장에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기 붕어빵이요. 지은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죠. 그래, 우리 지은이. 붕어빵 사줄게. 박순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붕어빵 가게로 향했습니다. 지은이의 작고 보드라운 손이 자신의 손 안에서 따뜻했습니다. 당시 박순자는 32세, 부산 최대 수산물 유통회사인 대양수산을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남편 박철호가 2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회사를 키워왔죠.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수산업을 하냐고. 하지만 박순자는 남자들보다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경매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거래처를 관리했죠. 그렇게 2년. 대양수산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수산물 유통회사가 되었습니다. 연 매출 50억 원.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큰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박진우였습니다. 박진우는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죠. 박순자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이 회사가 얼마나 큰 건지 아니? 내가 물려받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어머니, 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회사 일은 제 길이 아니에요. 모자 간의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박진우는 25살에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예술을 공부하겠다며. 박순자는 아들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집 센 건 자신을 닮아서인지 아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꺾이지 않았죠. 프랑스로 간 박진우는 그곳에서 한 프랑스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소피. 파리의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는 여자였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박순자는 반대했습니다. 외국 여자와의 결혼이라니. 하지만 이번에도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그리고 1979년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박진우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지은이에요. 지혜로운 은혜라는 뜻이죠. 그래. 박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건 기뻤지만 프랑스에 있어서 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2년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소피가 병을 얻었던 겁니다. 폐암이었죠. 프랑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기입니다.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박진우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도와주세요.
박순자는 즉시 프랑스로 날아갔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도움을 청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피는 6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죠. 박진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술에 빠져 지냈고 그림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3살짜리 지은이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죠. 진우야, 지은이를 내가 데려가서 키우마.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넌 지금 아이를 돌볼 상태가 아니야. 어머니가 부산에서 키울 테니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만이라도.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렇게 1982년 3살 된 지은이는 할머니 박순자와 함께 부산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지은이는 낯설어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어로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적응이 빠릅니다. 6개월쯤 지나자 한국말을 하기 시작했죠. 할매. 지은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부른 날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멀리 있지만 손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새로운 희망이었죠. 박순자는 지은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비싼 옷을 사주고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발레 학원까지 보냈죠. 하지만 무엇보다 박순자는 지은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시장에 함께 갔습니다. 지은이의 손을 잡고 이 가게 저 가게를 구경하며 다녔죠. 할머니, 저 금붕어 예뻐요.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요.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지은이의 제잘거림이 박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1984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할머니랑 시장 갈래? 네, 좋아요 할머니. 지은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할머니, 저기 붕어빵이요. 지은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줄게. 박순자는 손녀를 데리고 붕어빵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 사장님, 오늘도 손녀 데리고 오셨네요? 그럼요. 우리 지은이가 붕어빵 좋아해서요. 아이고, 예쁘게도 생겼네. 몇 살이에요? 5살이요. 박순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붕어빵을 사서 지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지은이는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었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환하게 웃는 손녀의 얼굴을 보며 박순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박 사장님. 뒤에서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돌리니 회사 직원 김대리가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리? 박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냉동 창고에 화재가 났어요. 지금 불이 엄청 번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냉동 창고. 그곳은 회사의 심장이었습니다. 수억 원어치의 수산물이 보관된 곳이었죠. 광어, 우럭, 전복, 랍스터, 고급 수산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그게 다 타버린다면 회사는 끝입니다. 지금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불을 끄지 못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어떻게 하죠? 집까지 데려다 주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 창고는 시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였고 집은 반대 방향으로 30분이나 걸렸으니까요.
지은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화재 현장은 위험했으니까요. 사장님,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김대리가 재촉했습니다. 박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나 해서요. 잠깐만 지은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 하지만 토요일 오전 모두들 장을 보느라 바빴습니다. 사장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봐드릴게요.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투피스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온화한 인상이었죠. 저는 이 근처 사랑의 집 고아원 원장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박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 원장 김미숙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장님 얼굴은 자주 뵈었어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부산에서 유명하신 분이시죠. 김미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박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낯선 사람에게 손녀를 맡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김미숙은 박순자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덧붙여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아원이 바로 저기 골목 안쪽 50m 거리에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간식 주고 놀아주다가 사장님 오시면 바로 인계해 드릴게요. 하지만 30분이면 충분하시죠? 창고까지 다녀오시는 시간. 김미숙의 말투는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는 정말로 급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은 번지고 있을 것이고 회사 재산은 제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사장님, 정말 빨리 가셔야 합니다. 김대리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박순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제가 고아원에서 아이들 돌보는 게 일인걸요. 걱정 마세요. 김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지은이를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안녕, 지은아. 이모랑 잠깐 놀까? 지은이는 붕어빵을 먹으며 김미숙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머니는 잠깐 일 보러 가셔야 해. 금방 올게. 박순자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이 이모님이랑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할머니 30분만 다녀올게. 네, 할머니.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는 마지막으로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착하게 있어라, 우리 지은이. 할머니 금방 올게. 네. 박순자는 김미숙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분 안에 꼭 올게요. 혹시 제가 늦으면 여기 제 회사 전화번호예요. 박순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김미숙은 명함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박순자는 김대리와 함께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김미숙이 지은이의 손을 잡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요. 그래. 박순자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회사 창고로 향하는 동안 박순자의 가슴은 불안했습니다. 창고 화재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은이를 남겨두고 온 것 때문이기도 했죠. 괜찮겠지. 고아원 원장이라잖아. 아이들 돌보는 전문가인데. 박순자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창고에 도착하니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불은 창고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소방차 5대가 물을 뿌리고 있었죠. 사장님,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야? 1호 창고가 완전히 탔습니다. 2호 창고도 위험해요. 박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호 창고에는 30억 원어치의 수산물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뭐야?
전기합선으로 추정됩니다.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 동안 박순자는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소방관들과 협력해서 불을 끄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했죠. 다행히 2호 창고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호 창고는 완전히 재가 되었죠. 시계를 보니 이 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박순자는 화들짝 놀라 차에 올랐습니다. 30분 안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벌써 이 시간이 넘었습니다.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순자는 김미숙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고요. 하지만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40분 후 박순자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지은이와 헤어진 붕어빵 가게 앞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김미숙도 지은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붕어빵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까 여기 있던 아이랑 여자, 어디 갔어요? 아까 그분들요? 1시간 전에 가셨는데요. 아이 손잡고 저쪽 골목으로 들어가시던데요. 주인 아주머니가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박순자는 그 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50m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은 없었습니다. 있는 건 낡은 주택들과 작은 가게들 뿐이었죠. 여기 사랑의 집 고아원이 어디 있어요? 박순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의 집? 그런 거 여기 없는데요? 이 동네 산지 20년 됐는데 그런 고아원 처음 들어봐요.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다시 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지은이를 찾았죠. 지은아, 지은아.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한 상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제 손녀를 찾고 있어요. 5살 여자아이인데 이만한 키에. 박순자는 손으로 키를 가리키며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까 40대 여자랑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글쎄요,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다시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 적힌 주소로 찾아갔죠. 하지만 그 주소에는 빈 건물만 있었습니다. 속았다. 박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지은이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명함도 가짜, 고아원도 가짜,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박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순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우리 손녀를 찾아주세요. 부산 중부경찰서. 침착하세요, 사장님.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세요. 형사가 박순자를 진정시켰습니다.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여자가 나타났고 고아원 원장이라고 했고 명함을 줬고 그 명함 좀 보여주세요. 형사가 명함을 받아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통화 중이었죠. 주소로 가봤습니다. 네, 빈 건물이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목격자는 있습니까? 붕어빵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봤어요. 아이 손잡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1984년 현재
CCTV도 없고 지문 데이터베이스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범인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 같으니 형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박순자는 형사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형사님. 우리 손녀를 꼭 찾아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돈도 얼마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지은이가 없는 집, 거실에는 지은이의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 블록, 색연필. 박순자는 인형을 들어 꼭 껴안았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미안해. 목 놓아 울었습니다. 2부 마이너스 길었던 40년. 다음 날부터 박순자는 미친 듯이 지은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전단지를 수만 장 뿌렸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현상금 1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죠.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에서 아들 박진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를 정말 못 찾으셨어요? 미안하다, 진우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박순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프랑스에서 데리고 있었어야 했는데. 박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 저 한국 갈게요. 같이 찾아요. 안 돼. 넌 거기서 그림이나 열심히 그려라. 하지만 지은이는 내가 꼭 찾을게. 어머니가 꼭 찾아올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박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 1년이 지났습니다. 1985년. 박순자는 여전히 지은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유명하다는 탐정들을 모두 찾아갔죠. 꼭 찾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수백 명이었죠.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는 공중전화였습니다. 주소는 비어있는 건물.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범죄였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전문적인 범죄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 유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럼 지은이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입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탐정은 말을 흐렸습니다. 박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986년. 박순자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었죠. 1984년 8월 15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5살 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 지은이를 돌려주세요. 지은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꼭 찾을 거야. 방송 후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비슷한 아이를 봤어요. 대구에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서울 종로에서. 박순자는 모든 제보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전부 헛걸음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아이이거나 돈을 노린 사기꾼들이었죠. 지은아. 박순자는 매번 절망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989년. 박순자는 현상금을 1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은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분께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큼직하게 광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대로 된 정보는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994년 박순자는 이제 42세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은이를 찾아다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쉬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 박순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했고 숨이 가빠졌죠. 병원에 가봤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약만 먹고 나왔습니다. 치료? 그런 거 할 시간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한편 프랑스의 박진우. 그는 어머니와 달리 무너져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를 잃은 후 박진우는 완전히 술에 빠졌습니다. 그림도 그리지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진우, 이렇게 살면 안 돼. 친구들이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 박진우는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결국 1995년 박진우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순자는 프랑스로 날아갔습니다. 진우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대 중반인데 50대처럼 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는 찾았어요? 아직이야. 하지만 꼭 찾을 거야. 저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박진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은이는 분명 살아있어. 박순자는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살아있을까? 10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건. 아니, 생각하지 말자.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 박순자는 이제 52세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백억 원을 썼습니다. 탐정 고용, 광고, 현상금. 하지만 지은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20년이나 됐잖아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하지만 박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찾을 거야. 집 거실 벽에는 지은이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5살 때 마지막 사진. 그리고 박순자가 상상으로 그린 지은이의 모습들. 15살 때는 이랬을 것 같고 25살 때는 저랬을 것 같고 전문 화가를 고용해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지은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박순자는 매일 밤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박순자는 62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심장도 약하고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여전히 지은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비서 정미란이 말했습니다. 정미란은 20년째 박순자를 보좌하고 있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죽으면 유산의 절반을 현상금으로 걸어줘. 할머니, 진심이야. 지은이를 찾는 사람한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어. 박순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4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2024년 초 박순자는 이제 72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최대 수산물 유통기업이 되었죠. 하지만 박순자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손녀를 찾지 못했는데 거실벽 한쪽은 여전히 지은이의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45세가 된 지은이의 상상화까지. 할머니, 약 드셔야죠. 비서 정미란이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란아. 박순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지은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40년이야. 40년 동안 수백억을 쓰면서 찾았지만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흔적도 없더구나. 정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박순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사설 탐정 수십 명을 고용했고 TV 프로그램에도 수십 번 출연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수백억을 기부했고 전국에 전단지를 뿌렸죠. 심지어 인터넷 시대가 오자 포털 사이트에도 광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제대로 된 제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정미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산 동구에 사는 45세 여성인데 어릴 때 기억이 없다고 해요. 혹시 모르니 만나보시는 게. 됐어.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런 제보가 몇 건이었는지 아니?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어. 돈을 노린 사기꾼들. 박순자는 지쳐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수백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전부 가짜였죠. 돈을 노린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진짜로 착각한 사람들, 매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걸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미란아, 됐어. 난 이제 포기하고 싶어.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40년이야. 40년 동안 찾았는데 안 나타난다는 건 이미. 박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었을 가능성.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가슴이 자주 답답했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죠. 얼마나 남았을까? 박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요. 지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순자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죠. 누구십니까? 저는 김미숙의 딸입니다. 박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 김미숙, 40년 전 자갈치 시장에서 당신 손녀를 데려간 사람이에요. 박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미숙, 40년 동안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 손녀를 빼앗아간 그 여자. 우리 어머니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라고요. 지은이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손녀는.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옛날 자갈치 시장 자리로 오세요. 혼자서요. 지금 당장 말해요. 지은이가. 내일 만나면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은이. 아니,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살아있어요. 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살아있어요? 네. 내일 만나면 모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순자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지은이가 살아있다.
40년 만입니다. 40년 만에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기쁨과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40년 만의 진실. 다음 날 오후 3시 박순자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옛날 자갈치 시장이 있던 자리. 이제는 현대식 쇼핑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하지만 박순자에게 이곳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40년 전 바로 이곳에서 지은이를 잃어버렸으니까요. 박순자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가 돌아보니 40대 후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김수진입니다. 김미숙의 딸이고요. 어서 말해요. 지은이가 어디 있는지. 박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됐어요. 지은이만 찾으면 들으셔야 해요. 이해하셔야 하니까요. 김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죠. 우리 어머니 김미숙은 1942년생이었어요. 김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셨죠. 7남매 중 막내였어요. 하지만 정말 똑똑하셨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장학금으로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의 대학교까지 진학하셨어요. 김수진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미숙 사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있으셨대요. 박순자는 사진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손녀를 빼앗아 간 사람. 하지만 사진 속 젊은 여자의 표정은 순수해 보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서울의 푸른 하늘 고아원에서 일하셨어요. 보육교사로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셨대요. 밤낮 없이 아이들을 돌보셨죠. 월급은 적었지만 보람을 느끼셨다고 해요. 김수진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다 28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남편은 김철수라는 분이었는데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처음에는 행복하셨어요. 1년 후에 저를 낳으셨고 저희 가족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단란하게 살았죠. 김수진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김미숙과 남편 그리고 아기. 하지만 어머니는 늘 또 아이를 원하셨어요. 저만으로는 부족하셨나 봐요. 김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병원에 가보니 몸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절망하셨어요.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셨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박순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9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임신을 하신 거예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9살의 늦은 임신이었어요.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해 겨울, 제 남동생 준호가 태어났어요. 김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준호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늦둥이 아들이었으니까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미숙이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매일 밤 준호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준호가 조금만 울어도 달려가셨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준호가 3살이 되던 해 1982년 봄이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열이 나고 몸에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죠. 김수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고 했어요. 박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당시에는 치료가 정말 어려운 병이었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최소 5천만 원입니다. 김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982년 당시 5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우리 집은 중산층이었지만 그런 돈은 없었죠. 아버지는 회사를 팔았어요. 집도 팔았어요. 친척들한테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어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3천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어머니는 미쳐버리실 것 같았대요. 돈이 없어서 아들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게. 김수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준호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간단한 항암제 치료만 받았죠. 2년을 버텼어요. 준호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요. 아프면서도 항상 웃으려고 했어요. 김수진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남자아이.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준호의 마지막 사진이에요. 박순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984년 7월 20일 준호는 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장례식 내내 울부짖으셨죠. 내가 죽을 걸, 준호야, 엄마가 대신 죽을 걸 하면서요. 김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1달 동안 어머니는 말도 안 하시고 밥도 안 드셨어요. 그저 준호 방에 앉아서 준호 옷을 안고 우셨죠. 아버지도 견디지 못했어요. 술에 빠져 사고를 당했고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박순자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명이 됩니까? 박순자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아이를 데려가는 건 범죄예요. 알아요. 김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이해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1984년 8월 15일. 그날 어머니는 자갈치 시장에 혼자 나가셨대요. 김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1달도 안 된 때였어요.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나가신 거죠. 그리고 우연히 당신을 봤대요. 급하게 어디론가 가는 당신을요. 박순자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냉동창고 화재.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려고 했대요. 급한 당신을 보니까 선의로 도와주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지은이를 보는 순간 김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을 잃으셨대요. 죽은 준호와 똑같은 얼굴이었다고 해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준호는 남자아이고 지은이는 여자아이잖아요. 물론 실제로는 안 닮았을 거예요. 김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미쳐 계셨으니까요. 김수진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일기예요. 40년 동안 쓰신 거죠.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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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8월 15일. 오늘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왔다. 지은이라는 이름의 5살짜리 여자아이.
내 아들 준호와 똑같이 생긴 아이. 아니, 실제로는 안 닮았을 것이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어떻게 닮겠는가. 하지만 내 눈에는 준호로 보였다. 죽은 준호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다. 지은이를 처음 안았을 때 준호를 안는 것 같았다. 따뜻한 체온, 작은 몸, 부드러운 머리카락. 모든 게 준호 같았다. 박순자 씨라는 분, 당신 손녀를 빼앗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준호를 잃고 한 달,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박순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984년 8월 20일. 지은이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엄마, 배고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준호도 그렇게 나를 불렀다. 엄마 아파요. 엄마 물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운 목소리다. 진짜 할머니는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있을까. 하지만 나도 아프다.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다. 아들을 잃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그 구멍으로 들어온다. 지은이라도 없으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 미안하다, 박순자 씨. 당신도 나처럼 아플 것이다. 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살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984년 9월 1일. 서울로 이사를 했다. 부산에 있으면 언젠가 들킬 것 같아서. 수진이는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 왜 갑자기 이사해요? 친구들이 다 부산에 있는데. 미안하다, 수진아. 너한테도 미안하다. 지은이 이름도 바꿨다. 이제 이 아이는 윤서다. 김윤서. 내 딸. 하지만 진짜는 아니지. 도둑질한 딸이지. 호적에도 올렸다. 뇌물을 주고 출생신고를 했다. 완전한 범죄다. 매일 밤 악몽을 꾼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꿈. 박순자 씨가 나를 찾아오는 꿈. 윤서를 빼앗아가는 꿈.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깬다. 하지만 윤서를 보면 다시 마음이 약해진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 나쁜 사람이다, 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985년 3월 5일. 윤서가 유치원에 입학했다. 첫날 유치원에 갈 때 윤서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윤서야.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다 착해. 그래도 엄마랑 있고 싶어요. 가슴이 미어졌다. 이 아이의 진짜 할머니도 이렇게 손녀와 함께하고 싶을 텐데.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보낼 수 없다. 유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윤서가 착하고 똑똑한 아이래. 자랑스럽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990년 12월 25일. 윤서가 11살이 되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피아노를 사줬다. 중고 피아노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이었다. 윤서는 정말 좋아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게 제가 가장 갖고 싶었던 거예요. 라고 말하며 나를 껴안아줬다.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이 행복은 훔친 것이다. 박순자 씨의 행복을 빼앗아서 만든 것이다. 윤서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셨다. 혹시 친할머니가 음악을 좋아하셨나? 아니면 친아빠가? 미안합니다, 박순자 씨. 당신 손녀를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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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2월 14일 윤서가 중학생이 되었다. 사춘기라 그런지 가끔 나한테 반항한다. 엄마는 왜 맨날 간섭해요? 엄마는 날 이해 못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윤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워할까? 당연하지. 나는 윤서의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유괴범이니까.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윤서를 사랑한다. 이것만은 진짜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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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3월 1일 윤서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 의예과. 정말 자랑스럽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엄마, 나 의사 되고 싶어요.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왜 하필 소아과니?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준호 오빠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나는 준호 오빠 같은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요. 눈물이 났다. 윤서는 정말 착한 아이다. 준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다. 말하면 윤서는 나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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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 10일 오늘 TV에서 실종 아동 찾기 프로그램을 봤다. 박순자 씨가 나왔다.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지은이를 찾고 있었다. 제 손녀 지은이를 찾습니다. 1984년 8월 15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늙어 계셨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수척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손녀를 찾겠다는 집념. 가슴이 미어졌다. 저분은 20년 넘게 손녀를 찾고 있는데 나는 그 손녀를 숨기고 있다. 말해야 할까? 진실을 밝혀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없다. 윤서를 잃을 용기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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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5월 20일 윤서가 결혼을 했다. 남편은 강민호라는 좋은 사람이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고 한다. 결혼식에서 윤서가 말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엄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울었다. 죄책감과 행복이 동시에 밀려왔다. 윤서야, 미안해. 엄마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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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10일 윤서가 첫 아이를 낳았다. 딸이다. 이름은 지우. 손녀를 아는 순간 40년 전이 떠올랐다. 지은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때도 이렇게 작고 따뜻했다. 박순자 씨도 증손녀를 보고 싶으실 텐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할 수 없다. 너무 늦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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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5일 윤서의 둘째 아들 준서가 태어났다. 준서. 윤서가 죽은 삼촌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엄마, 준호 오빠를 기리고 싶어서요. 고맙다, 윤서야. 준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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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일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두렵지 않다. 오히려 해방감이 든다. 이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죄의 무게. 하지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박순자 씨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40년 동안 찾아다녔을 것이다. 적어도 지은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자랐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말하지 못하겠다. 윤서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다. 그리고 나를 미워할 것이다.
죽어서도 윤서의 미움을 받고 싶지 않다. 비겁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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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5일 마지막 일기. 수진이에게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박순자 씨에게 연락하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윤서에게는 천천히 말하되 강요하지는 말라고. 박순자 씨,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의 손녀를 40년 동안 훔쳐 키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저는 지은이를, 아니 윤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만큼은 거짓이 아닙니다. 윤서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그것은 윤서가 결정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은이를 낳아주셔서 그 덕분에 저는 40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박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김미숙을 원망해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지은이는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어요.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의사? 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에서 일해요. 김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윤서, 아니, 지은이 사진이에요. 박순자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가 흰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40년 만에 보는 손녀의 얼굴. 어린 시절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강민호라고 역시 의사예요. 같은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죠. 김수진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윤서와 남편 그리고 두 아이. 아이도 둘 있어요. 12살 딸 지우와 9살 아들 준서. 박순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 그리고 증손주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가족들. 행복하게 살았군요. 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정말 잘 키우셨어요. 윤서는 착하고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환자들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아이들이요. 윤서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거든요. 박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손녀를 빼앗긴 분노. 하지만 동시에 손녀가 잘 자랐다는 안도감. 윤서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김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윤서는 지금도 자신이 어머니의 친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실을요. 김수진이 박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만나게 해드리려고요. 박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윤서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손녀를 만날 권리가 있고요.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일주일만 주세요. 김수진이 간청했습니다. 윤서한테 천천히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요. 45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요.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4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알겠습니다. 일주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요.
뭐죠? 윤서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저 어린 나이에 유괴당한 피해자일 뿐이에요. 알아요.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압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박순자는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40년 만에 손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다. 잘 자랐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까요? 박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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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글자 수 약 5만 1000자 이상 4부 마이너스 제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수진은 약속대로 윤서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윤서야, 할 얘기가 있어. 응, 언니. 무슨 일이야? 윤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아봐.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 김수진의 심각한 표정에 윤서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언니 몸에 이상 있어? 아니, 내가 아니라 너에 관한 거야. 김수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윤서야, 너 사실은 우리 엄마의 친딸이 아니야. 뭐?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진심이야. 너는 40년 전에 유괴당한 아이야. 순간 카페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의 귀에는 언니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유괴? 내가? 응. 원래 이름은 지은이. 박지은. 할머니가 박순자. 부산에서 수산 사업을 하시는 분이야. 김수진은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40년 전 자갈치 시장에서 있었던 일. 김미숙이 준호를 잃고 미쳐버린 것. 그리고 지은이를 데려온 것. 윤서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야?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박지은이야. 하지만 동시에 김윤서이기도 해. 김수진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유괴했어. 그건 범죄야. 하지만 동시에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 하지만 너를 놓을 수 없었어.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5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아니야. 김수진이 윤서를 껴안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진짜였어. 그건 거짓이 아니야. 윤서는 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윤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응. 40년 동안 찾아다녔대. 만나볼래?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박순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 하지만 자신을 40년 동안 찾아다닌 사람. 만나볼게.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 마음의 준비를. 그래. 천천히 하자. 다음 날, 윤서는 남편 민호에게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은 유괴당한 아이였대. 뭐?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40년 전 자갈치 시장에서 있었던 일, 김미숙이 자신을 데려온 것,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가 있다는 것. 민호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힘들었겠어, 여보. 응, 정말 혼란스러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천천히 하자. 내가 옆에 있을게.
윤서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다행히 민호는 이해해줬습니다. 일주일 후 윤서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행 KTX 표를 예매했습니다. 여보, 같이 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혼자 가볼게. 우선은 윤서는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박순자의 집 주소는 김수진에게 받았죠. 해운대 최고층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윤서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2세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윤서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아. 40년 전 그 아이의 얼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은 똑같았죠. 할머니. 윤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박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윤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벽 한쪽이 온통 자신의 사진으로 가득했으니까요. 5살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상상으로 그린 10살, 20살, 30살, 40살의 모습들. 할머니, 이게 다 40년 동안 이 사진들을 보며 살았어.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매일 너를 생각했단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윤서는 벽에 다가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5살 때 자신, 붕어빵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할머니.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넌 피해자야. 박순자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저 때문에 할머니가 40년 동안.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아니.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윤서라고 불러주세요. 45년 동안 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래, 윤서야. 박순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가 됐다며? 네. 소아과 의사예요. 어떤 일을 하니?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해요. 주로 백혈병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혈병? 네. 김미숙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준호 오빠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자랑스럽구나. 박순자가 윤서를 껴안았습니다. 김미숙 씨가 너를 정말 잘 키웠구나. 윤서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순자는 윤서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내 아빠 박진우는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어. 아빠요? 응. 화가야. 내가 실종된 후에 완전히 무너졌지.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술에 빠졌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프랑스에서 유명한 화가가 됐어. 박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박진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아빠야. 60대 중반의 남자.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닮았네요. 나랑. 그래. 눈빛이 똑같아. 박순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엄마. 그러니까 널 낳아준 진짜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윤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우울증으로. 너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실종된 후
내 엄마는 매일 울었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결국 2004년에 세상을 떠났지.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 할머니,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박순자가 윤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저 불행한 일이었을 뿐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서야, 저녁 먹고 가렴. 네, 할머니. 박순자는 비서 정미란과 함께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란아, 오늘은 최고로 맛있게 만들어야 해. 40년 만에 손녀를 만났잖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나물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자, 먹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편해졌죠. 윤서야, 가족 사진 좀 보여줄래? 네. 윤서는 핸드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순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구나. 증손주들이. 다음에 데리고 올게요, 할머니. 정말? 네. 증조할머니를 만나야죠. 박순자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윤서야. 돌아와줘서. 그날 이후 윤서는 박순자를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민호와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왔죠. 할머니, 오늘은 아이들도 데려왔어요. 정말? 박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우와 준서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조할머니. 어머, 정말 예쁘고 잘생겼구나. 박순자는 증손주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오브 마이너스 용서와 치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와 윤서는 진짜 할머니와 손녀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말해봐. 돌아가신 김미숙,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박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하지만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저한테는 엄마였어요. 박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김미숙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은 사람이니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예는 실추될 것입니다. 윤서도 상처를 받을 것이고요. 알았어. 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하지 않을게. 정말요? 응. 김미숙 씨도 고통받았을 거야.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박순자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를 잘 키워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윤서는 할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완전한 화해. 2025년 8월 15일. 41년 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윤서 가족도 왔고 프랑스에서 박진우도 왔습니다. 그리고 김수진도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41년 전 지은이가 실종된 날이에요.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식을 하려고 해요. 박순자는 테이블 위에 김미숙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김미숙 씨를 용서하려고 해요. 박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용서합니다. 제 딸을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두 엄마 모두에게 감사해요. 박순자는 김미숙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김미숙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모두가 묵념을 했습니다. 그렇게 41년간의 원한이 풀렸습니다. 식사 시간.
윤서가 만든 미역국이 놓였습니다. 이게 김미숙 엄마의 레시피예요. 모두가 함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그 순간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박순자는 행복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재회, 그리고 완전한 화해.